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속 긴급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 얘기 같은데요? 네, 북한이 지난 19일 한국을 공격 목표로 모형 전술 핵탄두를 탑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살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공 800m에서 폭발시키는 실험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요, 우리나라 전역이 타격권에 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탄도미사일에 모형 핵탄두를 탑재한 뒤 이를 공중 폭발시켰다며 이를 핵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이자 적 주요 대상에 대한 핵타격 모의 발사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중에서 핵탄두를 폭발시키는 것은요, 전형적인 핵공격 방식입니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술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실전에서 사용할 능력을 북한이 과시한 거죠. 따라서 오늘 긴급 이슈 점검에서는요, 북한의 KN-23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만약 북한이 다양한 종류의 전술 무기에 핵탄두를 탑재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KN-23 네. 어떤 미사일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유명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2018년 열병식에서 최초 공개가 됐고요. 기본 스펙은 사거리가 600km, 정점 고도는 50km, 탄도 중량은 약 500kg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체 추진체를 사용하고요. 원형 공산오차, 한마디로 정밀도를 나타내는 건데, 원형 공산오차는 35m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형 공산오차 35m가 뭐냐? 그러니까 35m 반경 안에 타켓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2021년에 개량형도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요, KN-24의 원형인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개발 배경입니다. 러시아는요, 미국의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 이스칸데르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패트리어트 미사일은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15에서 40km 하층부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이에요. 다만 정상적인 탄도미사일 비행 궤적을 상정하고 만든 요격 미사일입니다. 하지만 이스칸데르는요, 이 패트리어트의 요격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정점 단계에서 하강하면서 급상승과 활강 등 불규칙한 기동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정상적인 탄도 궤적을 상정한 패트리어트로서는 요격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문제는 북한의 KN-23 역시 이런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죠. 북한은 2019년 7월 25일 KN-23을 발사했는데요. 이에 대해 당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곡선 비행이 아닌 레이더 상실 고도 이하에서 풀업 기동을 했다. 이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가진 북한의 새로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보유한 패트리어트 팩3로서는 요격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북한의 과학기술을 좀 폄하하곤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북한은 적어도 탄도미사일 부분에서는요, 이란 등 외국과 꾸준히 교류하고 있고요, 자체 기술력도 일정 수준 이상입니다. 그러면 KN-23의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KN-23뿐만 아니라 구형 스커드 미사일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해요.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능력이죠. 북한은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넘게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요, 핵물질과 핵무기 투발선을 밤낮 없이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5년 동안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 전술 핵무기에 대한 소형화, 경량화, 고도화, 전력화에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소형화, 경량화란 결국은 전술핵 무기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전술핵은요, 당연히 우리 남한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수단인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죠. 그리고 문제는요,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에 완전 성공한다면요, KN-23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일단 북한의 핵실험 일지를 살펴보면요, 2006년 10월에 플루토늄으로 1킬로톤 폭발력의 1차 핵실험을 했고요. 2009년 5월에
2에서 6킬로톤 폭발력의 2차 핵실험, 그 다음에 2013년 2월에 우라늄으로 6에서 7킬로톤 폭발력의 3차 실험, 2016년 1월 수소탄, 그러니까 북한에 발표한 수소탄이죠. 수소탄 6킬로톤 폭발력의 4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에, 같은 해 9월이죠. 증폭 핵분열탄 추정에 10킬로톤 폭발력의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7년 9월, 역시 북한 주장은 수소탄이었는데요. 50킬로톤 폭발력의 6차 핵실험을 했죠. 국내외 전문가들은요, 북한이 이 6차례 핵실험을 통해 이미 핵 무력 고도화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현재 어느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202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요, 북한은 플루토늄 50여 킬로그램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무기 10개 정도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21킬로톤 위력이거든요.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게. 이런 거 한 10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보통 100킬로톤 미만을 전술 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전략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와 국내 아산 정책 연구원은요, 최근 공동 연구를 통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해마다 12기에서 18기씩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오는 2027년까지 북한은 최소 150기, 많게는 240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한다면 KN-23 이외에 다양한 투발 수단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일단 KN-23의 탄도 직경이요, 대략 0.5에서 0.65m로 추산되거든요. 여기에 500kg 탄두가 탑재될 수 있으니까 적어도 20킬로톤 이상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여러분? 비슷한 사이즈의 핵탄두를요, 비슷한 발사체에도 탑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00mm 초대형 방사포에도 탑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욱 골 때리는 게 뭐냐, 이 600mm 초대형 방사포 로켓은요, 방사포 로켓 주제에 이스칸다르 같이 팝업 기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북한의 400mm 이상 대구형 방사포 로켓은요, 저각으로 발사할 경우 고도 30km 이하에서 마하 6 이상의 속도로 3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인 드라이브로 날아오면서 팝업까지 한다? 이거 요격하는 게 현재로서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사실. 물론 방사포의 한계상 원형 공산 오차는 약 100m 정도로 추정되지만 여기에 전술 핵탄두가 실린다면 원형 공산 오차 같은 거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가사키 원폭에 해당되는 위력을 가진 로켓이 한꺼번에 여러 발 날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미국과 우리 군 당국은요, 북한의 KN-25 400mm 방사포하고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킬로톤짜리가 전술 핵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국토의 면적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 국토 면적을 생각해 보면요, 20킬로톤 정도 전술핵, 이거는 거의 전략핵 정도의 위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더욱더 무서운 문제점을 봐야만 합니다. 더욱 무서운 문제가 뭔가요? 네, 작년 9월부터 북한의 미사일 및 로켓 도발을 보면요, 9월 25일 저수지 수중발사 전술핵 탑재 모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9월 28일하고 29일 이틀간 북한판 에이타킴스인 KN-24를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는 역시 KN-24를 2발 발사했고요. 10월 4일에는 개량형 화성 12형 준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한 발 발사했어요. 그리고 10월 6일 KN-25 초대형 방사포 한 발하고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전술 유도탄 한 발을 서로 섞어 쏘게 했었죠. 그리고 10월 9일에는요, KN-25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에는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 2발 등 18일간 8차례에 걸쳐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초대형 방사포와 준장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순항미사일 등 14발을 쏘면서 사실상 핵 무력 시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작년 얘기고 올해는 굉장히 또 많죠. 올해도 계속 방사포 쏴제꼈고요. 순항미사일 쏴제꼈어요. 얼마 전에도 지금 순항미사일 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급기야 북한이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까지 발사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북한이 잠수함에서 뭔가 발사하기 시작하면 이거 진짜 큰일 난 거라고요. 북한이 이렇게 수준 높은 순항미사일을 갑자기 발사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의아해요. 이 기술을 어디서 얻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얘네들이 하는 짓을 보면요, 솔직히 어느 정도 핵무기 소형화하고 경량화에 성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또한 저는요, 북한이 앞으로 일반적인 전술핵보다 훨씬 위력이 낮은 초저위력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적게는 20톤 정도의 위력부터요, 보통 1킬로톤이나 2킬로톤 정도의 전술핵을 개발해서 적극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참고로 1킬로톤은
TNT 1000톤의 폭발력을 의미하죠.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 50년대 중반에요. 1950년대 중반에 미국은 일명 데이비 크로켓이라고 하는 핵포탄을 발사하는 무반동총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개발했냐면 엄청나게 밀려오는 소련군 기갑 웨이브를 막기 위한 그런 무기였습니다. 이 데이비 크로켓은요, 보통 20톤 규모, 그러니까 한마디로 TNT 20톤 규모의 폭발력을 낼 수 있는 핵포탄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 위력이 어느 정도냐? 반경 300m 정도를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살상 반경은요, 피폭을 포함해서 약 6에서 700m 수준이에요, 반경. 근데 이런 무기가 북한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일단 지상의 재래식 전력에서 밀리는 북한 입장에서는요, 한미연합군의 기계화 부대를 저지시킬 기막힌 수단이 될 겁니다. 또한 남한 곳곳에 대한 공격에서도 매우 요긴하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북한의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에 적합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를 적화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한의 경제력을 그대로 흡수하는 것이 최대 목표예요, 북한의. 그런데 만약 북한이 고위력 핵무기로 남한을 쓸어버린다면 결국에는 북한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핵 우산을 제공하는 미국의 핵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20킬로톤, 그러니까 나가사키에 떨어뜨렸던 20킬로톤 정도의 핵무기를 북한이 서울 용산 상공에 폭발시키면요, 거의 서울 전역이 피해를 입고요, 동시에 300만에 가까운 서울 시민이 죽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한에 있는 각종 군기지, 그 다음에 미군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대규모 항구 등을 무력화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저위력 핵무기에 대해서 미국이 전면적으로 북한의 핵으로 보복하기에는 애매한 구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저위력의 핵무기를 북한이 썼는데 미국이 ICBM을 날려버린다. 이런 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 정도인데 이걸 날려야 되나? 아무리 핵우산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거보다는 핵 협상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 더욱더 핵무기의 소형 경량화에 매달릴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북한 핵무기 막는다 그러면 일단 사드부터 얘기하시는데, 사드는요, 여러분들 최저 요격고도가 70km, 8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낮은 건 요격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KN-23이 최고 고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50km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힘들어요. 이거 막을 방법이 뭐냐? 국산 중고도 요격 체계인 청궁2가 그나마 KN-23을 요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청궁2 요격 미사일은요, 반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카나드를 장착했어요. 또한 기존 자세 제어용 측 추적 장치 외에도요, 무게중심 부근의 표적과 충돌하기 직전인 종말 단계에서 더 빠른 반응성을 얻기 위해서 궤도 수정을 위한 대형 측 추적기가 추가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패트리어트 등에 비해 훨씬 정밀한 추적 제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기능이요, KN-23을 요격하기 충분한지는 솔직히 써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 뭐냐? 여러 발 날아오면 어떡할 거냐? 또한 저고도로 날아오는 방사포 로켓은 어떡할 거냐? 이 방사포 로켓은 맞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나마 순항미사일은 비교적 요격이 용이해요. 그런데 만약 순항미사일에도 핵탄두를 탑재했다면 골치가 아파지죠. 순항미사일은 한마디로 무인 비행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가 굉장히 낮아요. 다른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에 비해서. 근데 자칫 우리 국토 내에서 이걸 요격할 경우 핵탄두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요즘에 선진국들의 순항미사일은 탄두 활성화가 나중에 좀 늦게 되거든요. 비행 중에는 탄두 활성화가 안 되고 표적의 돌입 직전에 탄두 활성화가 되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좀 깨름직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초저위력 핵무기는요, 심지어 대포 등에서도 발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방어가 불가능하죠. 더욱이 북한은요, 핵무기를 이용해서 다양한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효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바로 EMP 효과입니다. 이 핵무기가 지상 80km 이상의 우주에서 폭발할 경우 핵무기에 의한 방사선이나 낙진의 지상 피해는 거의 무시해도 좋을 수준입니다. 하지만 EMP 효과는 다르죠.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서 한국원자력연구소 전문가들은요, 북한이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100km급 무기를 상공 100km 고고도에서 폭발시키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폭발점을 중심으로 반경 170km까지 핵 전자기파에서, 즉 EMP에 영향이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반경 100km 범위 안의 모든 통상적인 전자장비는요, 완전히 파괴되거나 심각한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대전 지역 부근 고고도에서 핵무기를 터뜨릴 경우 자신들은 전혀 피해 없이 한국의 군사자산 및 산업자산과 민간자산 대부분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군은 EMP 필터 장비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한다 치지만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죠.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요.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요. 스타링크를 활용해서 우크라이나의 통신망과 데이터망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북한이 EMP 공격을 한다면 우리는 상상 이상의 사회적 혼란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작년 10월 모 회사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났을 당시 우리가 겪은 사회적 혼란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심했잖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북한은 연속적인 IRBM, SLBM 그리고 ICBM 도발로 한반도를 긴장에 몰아넣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실상 도발의 대상은 미국이었어요. 이 IRBM이나 ICBM 멀리 날아가는 거잖아요. 하지만요. 작년부터 이어진 북한의 도발 내용을 보면요. 주로 사정거리 600km 이내 단거리 탄도탄하고 방사포 로켓 그리고 순항 미사일 등이 있습니다. 명백히 대한민국이 타겟이라는 얘기죠. 특히 북한은요. 2016년 5차 핵실험을 통해 핵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이동식 발사 차량, 열차, 호수, 잠수함 등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하 사일로에서 KN-23을 발사한 것 같죠. 왜냐하면 이게 나올 때 화염이 V자로 나오거든요. 이건 지하에 사일로가 있다는 얘기예요. 구멍이 큰 게 있어서 거기 하나 넣고 거기서 발사했다는 얘기인데 일부에서는 북한의 지하 사일로가 초보적 수준이라고 폄하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북한은 언제나 초보적 수준을 거쳐서 비교적 신속히 다음 단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북한은요. 이번에 지하 사일로 등 발사 플랫폼을 나날이 다양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즉 한미연합군의 원점 타격 능력을 분산시켜서 이동식 발사 차량의 생존성을 높이고 있죠.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북한의 전술핵 도발 플랫폼이 다변화될수록 유사시 대북 킬체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제 타격이죠. 이 대북 킬체인의 대응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반면 북한은 뭐예요?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실요, 답은 뻔한 것 같습니다.